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틀째, 이란의 본격적인 반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새 지도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안개 속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공습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SNS에서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 침몰시켰고 이란 해군 본부를 대부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함정들도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곧 바다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전날 이란 공격 당시 이번 작전의 목표를 이란의 미사일 파괴와 함께 해군 전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destroy their missiles and raise their missile industry to the ground. It will be totally, again, obliterated. We are going to annihilate their navy.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도 이란의 호위함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현재 오만만 해저로 가라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에 지난해 6월에 이어 전략 폭격기 B2까지 동원했는데요. 전날 밤 2,000파운드, 약 907kg급 폭탄을 장착한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스텔스 B2 스프릿 폭격기가 이란 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에 폭탄을 성공적으로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 군은 지금 테헤란의 심장부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군은 예비군 10만 명에게 휴가로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폭사 뒤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을 예고한 이란도 대대적인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 20여 곳과 이스라엘군 본부, 방위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중동 오만반에서 작전 중인 미 항공모함이 에이브러함 링컨함에 탄도미사일 4발을 타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즉각 거짓말이라면서 링컨함은 타격당하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양측의 공격이 격화하면서 미군에서는 첫 사상자가 보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명은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다면서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 측 발표와는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INRA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바레인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2발 공격이 있었고 인근 미군 기지도 반복해서 공격을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미 해군 기지가 완전히 무력화됐고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도 드론 공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것으로 보이는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서 숨진 사람이 16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1일 오전 이뤄진 미 시사주간 애틀랜티커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좀 더 빨리 그랬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 밤 이뤄진 MS나우 방송에서는 하메네이 사망 뒤 이란의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화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군사작전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면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란 지도자 48명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공격 개시 시점부터 플로리다주 사저에서 이란 공격 작전과 관련한
각종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모니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곧 워싱턴 DC의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자위권 행사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군사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보복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1년간 미국과 2차례 협상했지만 2번 모두 협상 중에 공격했다면서 씁쓸한 경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We communicated with them either to shut down those American bases that are constantly threatening Iran and are constantly using to offend on Iran, or we have no option just to push back. We cannot reach out to American soil, so we have no option just to attack any bases which is under US jurisdiction. 세계 각국에서는 찬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중동과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깊은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면서 폭력의 소용돌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날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고 반대한다는 43%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이란 군부의 수뇌부 고위 장성의 사망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의 지휘관 등 고위 인사 4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건물 여러 채가 있는 한 블록 전체가 동시에 미사일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받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정권 본부를 타격한 장면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 테러 정권 본부 해체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폭격한 건물의 위치나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의 공습으로 이란군 참모총장 압돌라임 무사비를 비롯해 이란군 고위 인사 4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פגענו קשות במשטר, במטרות הפיקוד והשליטה, במערכי ההגנה האווירית שלו ובמערך הטילים. יש לנו הישגים טובים ועוד מטרות רבות לפנינו. במכת הפתיחה של המבצע, צה"ל חיסל 40 מפקדים ובכירים מהמשטר האיראני בדקה אחת.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과 무사비 참모총장의 사망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도 사망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IRNA 통신은 이들이 사망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군부지휘부의 집단 폭사와 관련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들이 모이는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공습 시점을 토요일 대낮으로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길에 오르면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제와 외교, 안보 등 24시간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중심으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대처 상황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곧바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한 김민석 총리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부처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 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군사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와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 등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급 확보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이번 상황을 틈타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등이 퍼질 위험도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는 경제부와 산업부 등 경제부처는 물론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외교안보부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총리는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매일 저녁 비상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될지 증권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6천선 돌파까지 파죽지세로 달렸던 코스피가 당장 충격을 받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직전 코스피가 상승 행진을 멈추고 7일 만에 하락 마감한 상황에서 터진 중동 위기는 당장 코스피의 악재가 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가 상승했는데 조정 후 매수하자는 심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리스크였던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정말 큰 충격만 아니라면 이번 전쟁 리스크는 국내 코스피에 일시적인 변동성 정도 주는 재료지 상승을 저해하고 하락장을 이제 만드는 그런 좀 재료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정부가 40일간 추도 기간을 선포한 점도 확전 양상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우리보다 하루 앞서 열릴 예정인데 미 증시 상황이 우리 증시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이후 직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 일차적인 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동안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를 다시 자극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공격 후 국제유가나 금값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험 회피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현지 시간 1일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적용됐던 월별 증산폭 하루 13만 7천 배럴보다 큰 규모입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첫 국빈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통상과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영해 수행장관 등 싱가포르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에서 온 국빈을 예를 갖춰 맞이합니다. 갑작스레 터진 이란 사태를 뒤로하고 예정됐던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대비 태세부터 점검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지나친 우려가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곧이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2박 3일간 진행되는 싱가포르 방문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인 양국의 특징을 언급하며 두 나라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열정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싱가포르 산인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펼쳐집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타르만 샴무가 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그리고 국빈 만찬이 계획돼 있습니다.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리더들이 한데 모여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포럼도 주목되는 행사로 꼽힙니다. 양국이 그동안 다져온 통상 분야 등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과 원전 같은 미래 산업으로 공조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의 협력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공고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3.1절에도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1 정신에 어긋나는 체제 파괴 시도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개혁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을 마지막으로 3.1절 하루 전 사법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사망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집권 세력 발밑에 두려는 체제 파괴 시도이자 민주공화정을 세운 만세운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야당으로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이제 시선은 국회 밖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법 악법 폐지와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를 내걸고 민주공화정 복원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 보이콧과 대국민 여론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은 악법이 아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성역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 원리라며 사법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기념일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지 말라며 자극적 표현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3.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법개혁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개혁을 독재로, 견제를 장악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대학 교수 시절부터 주장한 사법 3법이 마침내 실현됐다고 소회를 밝히며 민주당에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결단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3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만큼 여야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지 3주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남은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1억 공천원금 녹취가 공개되고 2달.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받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지인을 동원해 다시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고 이후 시기가 몰려 선관위에 의심을 살 만한 돈만 골라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금품 전달 시도가 5차례나 있었다며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양 씨를 통해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의원에게 출마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전하려 한 정황과 실제 부탁이 전해진 게 맞는지 여러 사람에게 수차례 묻는 육성 녹취도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후원회장에게 또 다른 민주당 의원 계좌에 차명 후원을 부탁한 정황과 김 전 시의원 회계 책임자가 해당 의원 후원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녹취 속 언급된 현역 국회의원이 최소 7명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회사 사업 수주 특혜나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남은 의혹들을 규명해 1억 공천원금 사건과 함께 검찰에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거라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가겠다는 대일 외교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순방에 앞서 3.1절 기념식을 찾은 이 대통령은 107년 전 오늘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의 만세 소리가 가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메고 북한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떠한 흡수 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범죄 행위라며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와 고통받는 피해자 등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가겠다로 요약되는 대일 외교 기조 역시 재차 천명했습니다.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피력하며 사이좋은 새 세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동북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 중일 갈등 완화를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또한 공언했습니다. 미서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강화, 서울 효창공원 일대의 국립효창독립공원 지정,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1혁명 정신의 교훈을 역설하며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규범이 힘의 논리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요동치고 있는 최근 국제정세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9차 당대회 기간 선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선전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대대적인 세대교체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를 선언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으로 시작해 김정은으로 끝났습니다. 대회사 등에서 의례적으로 등장하던 김일성, 김정일은 사라졌고 참석자들 가슴엔 선대 없이 김정은 얼굴만 새겨진 배지가 달렸습니다. 당대회 기간 관영 매체들은 핵무력이나 지방발전 정책 등 선대와 구별되는 업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김정은을 천하제일 위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공화국의 탁월한 정치 활동가이시며 가장 열렬한 애국자, 우리 민족의 출중한 대표자. 당대회를 통해 이뤄진 인선에서도 김정은 시대의 본격화 움직임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최연의 아들인 최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원로들의 퇴진이 눈에 띕니다.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건보의 핵심, 노동당 정치국 위원 등도 8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절반 넘게 물갈이 됐습니다. 동생 김여정이 3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장관급인 노동당 부장으로 승진한 것 역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강화한 요소로 분석됩니다. 선대를 뛰어넘는 독자적 수령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 분기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선대도 다하지 못한 국방과 경제의 병진을 완성한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2022년 제시한 당 지도 이념인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던 김주회는 공식 행사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4대 세습 정당화 작업 역시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9차 당대회를 마무리한 북한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1심 단결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사상적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투쟁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혁명의 원리는 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내세운 이유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방향이자 불변의 정치 노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론과 로봇에 이어 군용 장갑차도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육군이 정찰부터 지뢰지대 개척, 타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신형 전투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찰 드론의 호위를 받으며 적진을 개척하는 장갑차. 360도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별 장치로 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타격합니다. 땅속에 숨은 지뢰는 장갑차에서 내린 폭발물 탐지 로봇이 제거합니다. 드론과 로봇, 원격 사격 체계를 한 차에서 통합 운용하는 육군의 새 공병 전투 차량입니다. 무인 체계가 위험적을 선도하고 병력은 안전이 확보된 이후 투입할 수 있어 장병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군의 진입로를 열기 위해 적이 설치한 지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공병들은 전투 초기 상대적으로 먼저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제 병력 노출은 최소화하고 무인 장비를 이용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게 군의 구상입니다. 육군이 시범 운용 중인 새 장갑차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후방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처음 조종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방호 능력은 현존하는 장갑차 가운데 최고 수준, 대전차 지뢰에도 끄떡없습니다. 자폭 드론과 박격포 등의 화력 지원까지 더해지면 병력은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투입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전투 실험으로 발전 사항을 도출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정예 전투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장비가 동원되면서 작전 시간은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육군은 시범 운용 기간 성능 개량을 거듭해 새 전투 차량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서울의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 여파로 승용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 맨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건물 아래에서 소화액을 쏘아 올립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빌라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나들목 부근에선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20대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차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뒷차가 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강원 속초 바다에서 표류하던 다이버 3명이 해경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발견됐고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은 정장에 체육복, 또 생활복까지 종류별로 구매해야 해서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사기 어려운데요. 교복 가격 잡기에 돌입한 정부는 정장형 교복을 없애고 가격 담합하는 업체들은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요즘 교복은 정장에 체육복, 생활복까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계절별로 사야 하니 부담이 엄청난데 교복 가격 상한 제도가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정장형 교복 가격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7.2%만 정장형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나머지 92.8%는 체육복, 생활복을 입고 생활하다 보니 비싸다고 종류별로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복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일단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두꺼운 자켓보다 여러 벌 살 수밖에 없는 셔츠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가격 구조도 개선합니다.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이 돼버린 담합엔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방침입니다. 실제 광주에서 수년간 두 업체가 번갈아 낙찰을 받아오는 등 곳곳에서 담합의 징후가 포착되는데 정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되어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의뢰에 오르는 학원비도 점검 대상에 올라 자주 인상했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린 학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나 환기와 같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있지만 기침과 고열, 콧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주차에 집계된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5.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에 52.6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는 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인 7에서 12세는 증상을 보인 환자가 1000명당 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13에서 18세도 높은 수치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교육당국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소아 청소년들의 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만큼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학교, 학원처럼 집단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겁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령기 소아 청소년들은 개학 후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손 씻기나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하는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해열된 뒤 최소 24시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 나라 가운데 항생제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1.7배나 높아 정부가 항생제 적정 사용 사업을 종합병원 1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기에 효과가 없는데도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착각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균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은 오히려 내성만 키우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발을 막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치료가 어렵다는 암, 굉장히 고난도 수술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세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항생제 관련 사망자는 2021년 22,700명에서 2030년 32,400명으로 무려 43% 급증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이 항생제를 쓰는 탓에 주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도 전 세계 평균보다 1.7배나 높습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염 전문의와 전담약사 등이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진단 도구 개발 및 내성균 치료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항생제 내성 질병 부담 연구, 백신 개발 및 AI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선도 병원도 5곳 이상 지정하고 중소병원 역시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찰이 국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가해교사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와 보육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에 2살배기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복도에 옹기종기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의 양팔을 붙잡더니 온 힘을 다해 내던집니다. 아이는 옆 교실 바닥까지 내팽개쳐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이가 날아갔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예요. 학대는 이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잠 시간엔 누워있는 아이 머리채를 움켜쥔 채 들어올렸고 매트를 세게 들쳐 올리기도 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입니다. 내부 CCTV에는 가해교사가 수차례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피해 아이는 두부 외상 진단을 받고 현재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소리 지르는 일이 갑자기 잦아져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맨날 소리를 질러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몇 달 전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 정황을 파악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기관 내 학대를 근절하려면 관리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가 당연한 선택이 되도록 원장 등 시설 책임자가 기관 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면 아동 보호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찰은 가해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어린이집으로부터 최근 60일간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골프코스 설계 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설계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는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과 벙커, 그 밖에 여러 시설물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는 골프코스. 국내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은 각 골프장과 협약을 맺고 이들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과 2018년 해당 골프코스를 설계한 회사들이 여기에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코스는 자신들의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골프존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소송전이 시작된 지 10년여 만에 대법원은 골프코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의 설계자가 여러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개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골프코스를 이루는 시설물 등이 보통의 설계 도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용객들이 진행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코스를 설계할 때마다 이용객들이 세워야 하는 전략,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성 요소의 배치, 조합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골프코스 설계 도면은 창조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설계회사 3곳이 골프존에 청구한 손해배상 가액은 300억 원이 넘는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상주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고 가족이 있어도 관계가 단절됐거나 비용 부담으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경우인데요. 이들의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세상 미련일랑 다 접어두어 잘 가시라. 국화꽃 한 송이 올려놓으며 빌고 또 빌어봅니다. 조그맣게 마련된 빈소, 영정사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패에는 영혼만 덩그러니 남은 이름 3명이 소박히 적혀 있습니다. 떠나는 이를 달래고 슬픔을 나눠줄 연고자가 없는 이들을 위한 공영 장례식입니다. 매일 4명에서 6명이 이곳에서 세상과 작별합니다. 비영리단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가족 대신 상주를 맡아 고인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을 지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인연이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좀 행복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 이번엔 3명, 이튿날에도 고인 4명이 같은 빈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연고 장례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600여 명이던 서울 시내 무연고 사망자는 불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에는 10월까지 집계된 것만 1,200여 명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도를 거부한 경우는 80%에 달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여러 경제적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해서 시신을 위임하고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늘도 그런 분들이십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연이 끊어진 지 오래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이 닿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 장례비를 선뜻 내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80만 원에서 많으면 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지만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매년 조금씩 빨라지는 봄꽃 시기는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기온이 오르면서 개나리와 진달래가 평년보다 최대 8일 먼저 봄을 알릴 전망인데요. 벚꽃 역시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 정도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해마다 봄에 문을 열던 봄꽃들. 올해는 그 출발선이 조금 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개나리는 서귀포에서 3월 14일, 서울은 3월 25일에 꽃망울을 터뜨릴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사흘 빠르고 서귀포는 평년보다 이틀, 지난해보다는 무려 8회나 빠를 걸로 예측됐습니다. 진달래도 서귀포는 3월 18일, 서울은 3월 22일에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로 평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꽃 피는 시간도 함께 앞당겨진 겁니다. 개화식에 영향을 주는 3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이 되다가 3월 하순경에는 더 높은 기온이 계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풍성하고 하얀 꽃잎이 장관인 벚꽃도 평년보다 빨리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벚꽃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평년보다 닷새 빠른
3월 19일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겠고 서울도 4월 3일쯤 이른 개화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는 3월 23일에서 27일 사이, 중부는 3월 30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벚꽃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벚꽃은 꽃이 핀 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데 서울은 4월 10일쯤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낼 전망입니다. 개화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도 만개 시점도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의 속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꽃은 변함없이 봄을 전합니다. 올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빨리 핀 봄꽃과 벚꽃이 동시에 꽃물결을 이루며 도심을 수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광화문 공연을 하는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 주요 국가유산의 안전을 책임질 긴급 대응반이 편성됩니다. 국가유산청은 공연 당일 국가유산과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도 하루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연 일주일 전부터 경찰들과 협조해 광화문과 영추문, 건추문 일대 구간을 집중 점검하고 공연 당일에는 관련 부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섭니다.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동시대 작가를 소개해오고 있는 리움 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로 독일 현대미술가 티노 세갈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해석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말을 걸기도 하면서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길 수 없고 오로지 관람객의 경험과 기억으로만 전하는 독특한 형식의 전시입니다. 작가는 한국 첫 전시를 앞두고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예술은 함께하는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함께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완파하고 2연패를 벗어나며 선두 대한항공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레오는 25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허수봉도 74%의 성공률로 16득점을 책임지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은 39점을 터뜨린 조이의 활약을 앞세워 흥국생명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3연패를 당한 흥국생명은 3경기를 남겨두고 3위 자리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 K리그1에 승격한 부천이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3대2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부천은 1대2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후반 37분 몬타뇨의 중거리 슛으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추가 시간 얻어낸 페널티킥을 갈레고가 침착하게 성공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K리그1 무대를 밟은 부천은 개막전부터 강호 전북을 잡아내며 올 시즌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도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에서 60mm가 되겠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지만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곳곳이 빙판이라서 안전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6.7도, 대구가 7.7도고요. 낮에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7도, 대구 8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